지난주에 올린 이제 동영상에서 지나친 너무 이른 선행 학습,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제공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머무르게 하는 식의 선행 학습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말미에 그런 게 위험성이 있고 아이들의 보다 균형적인 발전이나 뭐 정서적인 발달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수긍이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데 거에 대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초기에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지수가 한 125, 그러니까 상위 한 3%, 4% 정도가 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지적 발달 수준이 굉장히 빨라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엔 뭐 얼마나 빨라, 그리고 뭐 그래봐야 어른이 아니야, 뭐 그리고 특별히 뭐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영재 같은 애들하고는 비교했을 때 얘가 특별히 뭐 영재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나, 뭐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건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인 어떤 지적 발달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능 검사,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신력이 있는 지능 검사를 한 번 정도는 적절한 나이에 실시하는 것을 권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얘가 최상위 한 3%가 되네요. 물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지능 검사를 받는 아이들은 상당히 높은 지수를 보여주는 애들이 실제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지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130이 되면 이제 최상위 2%라고 그러고, 133이나 134 정도 되면 최상위 1% 이렇게 얘기하고요. 140이 되면 한 0.4, 그리고 이제 145 정도가 되면 0.1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 뭐 카우프만도 뭐 유사하지만 그야말로 만점만 받았다, 그 나이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 되게 이제 소검사별로는 이제 19점이 만점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19점을 다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160이 됩니다. 160이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뭐 정규분포상의 통계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뭐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130이 넘어가면 그 아이들은 지수만 가지고 130보다는 140이 더 우수해, 150이 더 우수해, 155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렇게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는 말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지능 전문학자들의 견해이고요. 어쨌든 지수가 되게 한 125에서 130 정도 이상의 수준이 나오면 애들의 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는 상당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피해야 될 기본적인 특성은 단순 반복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거부감이 강하다는 거죠. 혹은 단순 암기를 이제 강요하는 형태도 역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연산, 이런 식의 학습 방법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하고 저런 것도 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 방치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당연히 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아이들한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방치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강합니다. 뭐 강하다는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굉장히 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더 정서적인 발달, 선행학습 같은 거 관심 없고 뭐 그야말로 행복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자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를 가만 놔두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어떤 힘, 그걸 제가 그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트가 아니고요, 그립이에요. 소나기심, 아이를 어떻게 통제하는. 근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잡혀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너무 아이를 이렇게 놔버리면요, 아이가 부모님을 오히려 콧줄에 깨어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구 댕겨대고, 그야말로 간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콱 쥐고선요, 아이가 뭔가 얘기하면 그건 너무 유치해, 아니면 너는 그런 거 할 게 아니고 너는 이런 아이니까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이제 강하게 끌고 가는 케이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올린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무기력감에 빠지고 동기부여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이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힘의 균형 관계, 뭐 역동관계라고 우리가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가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들이 적절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일단 당장 느끼고 있는 어려움, 혼란, 그리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말하자면 컨설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것은 해롭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 대안으로서 큰 그림들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목에 다 얘기를 하기에는 뭐 1시간을 떠들 수도 있고 2시간을 떠들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잡아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연령대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단순한 연령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이가 어떤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부모의 서포트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위 영재 혹은 준영재에 해당할 수 있는 지표를 이제 평가받은 아이들은 크게 봐서는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그렇게 정도의 이제 크게 윤곽을 잡아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시키되 좀 늦게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부모하고의 공동의 체험, 이런 것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정말 신나게 노는 활동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주변 애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는 초등학생이지만 벌써 뭐 구구단 배우는 건 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암산도 이만큼 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경시대회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학교, 뭐 심지어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것을 이제 파고들고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그럴 적에는 서포트 해주는 게 맞고요. 안 돼, 너 그렇게 너무 빨리 공부하면 학교 수업이 지루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는 제가 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그런 것이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그런 걸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오빠한테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본 위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이 나이 벌써 이런 거 했어요, 뭐 그런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어쨌든 아이가 부모가 혹은 부모가 이제 선택한 어떤 그 기관 혹은 뭐 학원, 뭐 어떤 선생님이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의욕을 느껴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은 서포트 해도 된다. 그건 과잉학습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아이를 몰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꽂혀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애도 분명히 있지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뭐 놀기는 하고, 뭐 부모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생산성 없는, 별로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뭐 3학년, 4학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깊이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위 왕복보 수학을 하면 돼요.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선된 문제 5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가 현재 도달해 있는 어떤 수학 개념 혹은 뭐 꼭 수학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사실 수학이 좀 편합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나의 그 일관된 체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대학교까지 받은 부모들 입장이라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 혹은 뭐 중학교 1, 2학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쭉 계열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보고 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해 가지고 얘한테 약간의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한 5문제만 추출을 해서 매일매일 5분, 10분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문제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맞출만 해야 돼요. 맞출만 하는데 에이 지루해요, 시시해요, 그런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조금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골라야 돼요. 그런 수준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가 좀 만드는 자료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워낙 이제 아이들마다 개별차가 많고 부모님들의 어떤 또 개인적인 취향도 있어서 이런 레퍼런스가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자세하게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레퍼런스는 제가 굳이 새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30문제를 풀어라, 혹은 뭐 학습지에서 제공하는 것도 하루에 그래도 한 5-6페이지 안에 뭐 40-50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이 될 만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5문제, 6문제를 뽑아서, 이게 자꾸 제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러우니까 5문제로 아예 고정을 시키자고. 5문제를 엄선해서, 그 5문제도 이제 영역이 다를 수도 있고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서 요걸 던져보고 그걸 소화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제 5문제를 다 풀어내는데 대충 5분에서 10분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제가 왕뽀뽀 수학이라고 좀 유치한 제목을 다는 이유는 뭔가 스킨십을 하란 얘기죠. 아이가 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뭐 아이가 뭐 그런 걸 좋아하면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5분 10분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자극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그 작은 사다리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왕뽀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소위 빅퀘스천 수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